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에게 어떤 작가분께서 직접 메일을 주셔서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소설집이기에 더 감사하고 의미가 큽니다. 바로 그리움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활동하고 계신 남원정 작가님이십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우리네 삶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그리움을 5개의 색채로 묘사했습니다. 작가님의 시적인 표현들과 현실적인 구성이 묘하게 어우러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남원정 작가님은 2019 서정문학 소설 부분에서 거미줄에 대한 단상이라는 작품으로 신인상을, 또한 2019 한국인 창작 콘테스트 단편소설 부분에서 사우나와 옥상이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향후 두 번째 소설집 리셋을 출간할 예정이고 장편소설 토요일 오후를 마무리 집필 중이십니다. 앞으로 남원정 작가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저는 이제 그리움에 관하여에서 5번째 그리움인 당신의 뜻대로의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빠, 이제 발레를 그만둘까 해요. 안나가 처음 이 얘기를 내게 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 결과를 미리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분히, 그리고 지속해서 나는 내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에서, 주위의 시선과 떠도는 말들에서, 아내의 걱정 섞인 표정에서 본능적으로 이미 모든 걸 감지해내었으리라. 안나는 내 아버지의 외모를 쏙 빼닮았다. 젊은 시절 씨름 선수로 명성이 자자했던 아버지의 큰 골격과 뼈대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다. 그녀는 나날이 쑥쑥 자랐고 살집도 늘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년간 줄곧 공연 파트너를 했던 남자애보다 더 크고 더 살이 쪄버린 것이다. 남자 파트너가 이제 내 딸을 더는 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에게서 절식령이 떨어졌다. 안나는 이제 측은하게도 모든 간식이 금지되었고 밥 양도 절반으로 싹둑 잘려나갔다. 그리고 아이는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허기 속에서 사는 듯 했다. 동시에 짜증도 늘어났다. 모녀 간의 다툼도 잦아졌다. 나도 집안에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그녀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연히 직장 동료들과의 외식이 늘어났다. 주말에도 일 핑계로 종종 바깥에서 떠돌았다. 퇴근 후 가족을 생각하며 빵을 사오던 기쁨도 사라졌다. 사라진 기쁨만큼의 안타까움이 채워졌다. 우리 안나는 완전히 무대 차질인가 봐요, 아버님. 공연이 끝나자 발레 선생님이 쪼르르 내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었다. 연습 때는 시큰둥하게 잘 따라하지도 않더니만 돗자리 깔아놓으니까 가장 신나게 앞장서서 잘하네요, 아버님. 그녀의 다분히 선심성이 배인 칭찬이었지만 아무튼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사실 내 딸이 아니라고 쳐도 내 아이가 가장 돋보였다. 딸의 생애 첫 무대임에도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는 활달한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만 하였다. 어머님, 앞으로 잘 키우셔야겠어요. 떡잎이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아내에게도 잊지 않고 칭찬을 늘어놓았다. 아내의 입이 귀에 걸렸다. 여보, 내가 뭐랬어? 우리 안나는 층끈 기질이 있다니까, 날 닮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나의 옆구리를 쿡 치면서 하는 말이었다. 사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가까운 아파트 상가에 있는 태권도나 수영을 배울 것을 고집했었다. 발레를 배우려면 시내에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로 가야 했는데 번거롭게도 하거니와 이제 겨우 5살인 애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듣는 걸로 뭘 배울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컸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아내는 신바람나게 안나를 문화센터에 실어날랐고 나는 만만치 않은 가격대의 고급 비디오 카메라를 사들였다. 우리는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 딸아이의 모습을 찍고 또 찍었다. 늘어나는 영상만큼 나의 기쁨도 추가가 되었다.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네? 아내는 청소년 센터 강당문을 비죽여 열며 탄식조로 나를 뒤돌아보면서 말을 했다. 아내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기 시작했다. 우리는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에 떠밀려 강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내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안나는 강당 우측 모서리, 또래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흰색 혹은 연분홍 발레 연습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다양한 춤 동작을 취하며 연습에 몰입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천천히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손을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선을 천장으로 향한 채 오른손을 위로 쭉 곧게 뻗으며 왼쪽 다리를 들고 천천히 회전하는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한나야! 한나야! 아내가 두 손을 입 가까이에 둥글게 모으고 낮은 소리로 몇 번을 불렀다. 이윽고 딸이 알아채고 우리를 쳐다봤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어깨를 으쓱으쓱했다. 아휴, 저놈의 배짱은 누굴 닮았는지. 아내가 피식 웃으며 나를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찼다. 딸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 아내의 얼굴에 깃들었던 근심이 사라지는 듯 보였다. 동시에 나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안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우리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자그마한 크기에 턱도 없이 높은 매매가의 아파트를 나의 급여 대비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한 대출을 끼고 구매했다. 아내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내가 승복한 것이다. 나의 출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딸의 발레 때문이었다. 동시에 아내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한 강박이기도 하였다. 아내는 춤을 사랑하였다. 우리가 사실 처음 만난 것도 강남의 한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였다. 딸에게는 차마 나이트 부킹으로 시작된 인연을 밝힐 수 없어서 모 미술관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아내와 입을 맞추었지만 말이다. 아내는 고지식하고 뼈대 있는 교육 집안의 장녀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전공은 교육대나 인문대 혹은 법대뿐이었다. 장인어른의 말씀을 빌리자면 여자가 춤을 춘다는 행위는 엉덩이에 헝겊조가리 하나 걸치고 허연 허벅지를 드러내고 음탕한 짓을 하는 몸동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낙담한 아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반항을 결심하였는데 그것은 집에서 최대한 먼 곳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거였다. 하지만 이 또한 집안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조신한 처녀가 늑대로 우글거리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혼자 자취를 한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한 가지 묘안이 있었다. 집안의 대들보이자 3대 독자인 한 살 터울의 남동생이 서울에서 편안하게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누나인 자신이 먼저 올라가서 미리 털을 잡아놓아야 한다는 묘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아무튼 그녀는 오랜 고집 끝에 어렵사리 집안의 허락을 받아 자유가 숨쉬는 서울의 모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논리로 내세웠던 남동생은 연거푸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방위병 근무까지 마친 뒤 그녀가 졸업한 그 해에 겨우 턱걸이로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 아무튼 날개를 단 아내는 각종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짧지만 행복으로 충만한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왔다. 취업하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녔지만 현실의 벽은 우리 시대 여성에게 너무 가혹했다.
미취업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곧 낙향을 의미했다. 그리고 낙향은 그녀에게 비극의 전조로 여겨졌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별 댄스 모임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필이라는 명찰을 단 친근한 웨이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아저씨, 저기, 저 두꺼운 안경 쓰신 분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회사 다니는 사람인가? 배지 보니까 되게 약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좀 소개해주세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춤으로 단련된 탄탄한 그녀의 몸매와 긴 생머리에 홀딱 빠져버렸다. 더욱이 그녀는 내가 수십 번도 더 본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오는 마이클 콜레오네의 첫 번째 아내인 아폴로니아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의 아폴로니아를 운 좋게 찾은 것이다. 결국 우리는 6개월 뒤에 결혼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는 안나가 태어났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맹모 삼촌이 뭔지는 알잖아. 응? 아내가 뜨거운 국냄비를 살며시 내 앞에 내려놓으며 입을 삐죽거리며 나를 내려보며 말했다. 식탁 한 귀퉁이에는 오늘 낮에 획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모 아파트 안내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내가 해외 영업부 차장으로 진급한 올해 가을부터 줄곧 모 신도시로 이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내의 얘기인즉 그곳 신도시에 있는 모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그곳에 프로미의 발레단이 있다고 했다. 그 발레단은 너무도 유명하고 훌륭하여 매년 수많은 대회에서 각종 단체 또는 개인 우승을 싹쓸이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지도교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 학교가 있는 러시아 유학파라는 것이었다. 그 여선생님은 아주 대단한 안목과 열정을 지니고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엄청난 카리스마를 풍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 밑에서 수학한 학생 중에는 성공한 발레리나가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발레리나도 그곳 출신이라고 하였다. 그래, 그러면 이번 주말에 그 수련회인가 뭔가 하는 곳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 청소년 회관복도 한쪽 벽면 전체가 상장과 트로피로 가득하다니까 글쎄. 송한나 학생, 입장해주세요.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 딸아이를 호출하는 방송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대부분의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돌아간 텅 빈 강당 구석진 곳에서 아내와 나는 기다림에 지쳐 있었다. 우리는 차가운 나무바닥에 퍼질러 앉아 멍한 상태로 있다가 안나의 호출에 잽싸게 정신을 가다듬고 거의 동시에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들고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쭉 당긴 채 칸막이가 디귿 모양으로 가려진 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살금살금 뒤따라가서 칸막이 틈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부를 지켜봤다. 안나의 맞은편에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있고 그 오른편에는 피아노와 연주자가 보였다. 나는 직감적으로 심사위원 중 중간에 앉아있는 여자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녀가 바로 아내가 침이 닳도록 찬양을 하던 바로 그 발레 선생이라는 것을 나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늘고 날카로운 코와 좁고 넓은 이마, 그리고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복도에 주렁주렁 걸려있던 우승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화장기가 거의 없는 민얼굴이었지만 입술에는 붉은 루즈가 칠해져 있었다. 그녀는 안나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하얀 이를 크게 드러내며 씩씩하게 답변을 하였다. 5살 때부터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웠어요. 네, 춤추는 거 좋아해요. 엄마도 좋아하고요. 아빠는
안나는 그 대목에서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선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빠는요, 종일 누워서 TV만 보세요.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심사위원들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다. 남자 싫어버서. 어느새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짓궂은 표정으로 나를 쏘아봤다. 숨어서 지켜보는데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안나는 이제 몇 가지 발레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발을 모아 팔자로 펼치더니 척추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를 하면서 까치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였다. 아이는 눈을 절반쯤 감은 채 도도한 표정으로 턱을 살짝 들고서는 전방을 보더니 어느새 턴 동작으로 이으며 다리를 쭉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10살짜리 어린애치곤 제법 그럴싸하게 보였다. 춤에는 문외아인 나의 눈에도 뭔가 모를 아름다움 같은 게 느껴졌다. 더욱이 아이는 긴장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10개 머금은 안나의 미소에서는 자만심마저 느껴졌다. 너무 당당해 보이지 않나? 나는 아내에게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그러자 아내가 콧방귀를 뀌었다. 무식한 양반. 도도함은 발레의 생명과 같은 것이요. 모르면. 그 순간 나는 아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왜냐하면 다음의 말은 안 들어도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모르면 잠자코 구경이나 하라고? 아내는 시선을 문틈에 고정한 채 고개만 끄덕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아주 밝아졌다. 우리 안나는 진짜로 체질인가 봐. 집에서 저 동작 정말 잘 안 됐었거든.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내의 얼굴에 확신이 묻어났다. 나는 살며시 그녀의 볼에 입맞춤했다. 어느새 강당은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여보, 합격이래.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전달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원탁에 앉아있는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우리 아이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것, 최상급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세와 힘이 아주 좋다는 것, 그리고 특히 또래의 아이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표정 연기가 탁월했다는 것 등등을 두서없이 흥분된 톤으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뒤이어 발레 선생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차갑게 보이는 외모와 달리 상당히 다정다감했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수하고 단아한 목장과 표정에서 겸손함이 묻어났고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어서 크게 감동하였다는 등등의 말을 두서없이 이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복받쳐 흐르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터져나온 감격의 눈물로 생각하고 잠시 휴대폰을 든 채 기다렸다. 그런데 그 흐느낌에서 까닭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미안해, 여보. 그냥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너무 미워져서. 나는 그제야 내 여자가 겪고 있을 작금의 혼란한 심리 상태가 살짝 이해되기 시작했다. 발레 선생과의 면담 자리에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아이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꿈과 희망에 굴곡을 준 아픈 과거를 자기도 모르게 되새김질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가족의 관심과 지원은 남동생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형을 천박한 짓거리로 치부한 집안 어른들의 모리에 속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서러움이 마치 가문 끝에 담비 속 자라는 싹처럼
쑥쑥 올라왔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속삭였다. 덕분에 나처럼 멋진 신랑 만났잖아. 금쪽한데 우리 딸도 생겼고 말이야.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코 푸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